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즐겨보는 유튜브라고 해서 누나를 따라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은 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재밌는 사연들을 듣기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요. 요즘 누나가 부쩍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응원받으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연 시작머리에 말한 것만 들어보면 누나와의 우애가 많이 깊다는 걸 다들 눈치채실 것 같네요.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랑 피를 나눈 사람이 누나뿐이거든요. 사실 전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쭉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다니엘이라는 미국 이름이 익숙하지 김주형이라는 한국 이름이 낯설기만 합니다. 누나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우애 깊은 남매가 떨어지게 됐는지 또 어떻게 누나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지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때는 제가 6살, 누나가 15살일 때로 돌아갑니다. 누나야, 애들이 학교에서 나보고 엄마 아빠도 없다고 막 놀린다? 누나가 엄마랑 아빠랑 일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애들이 그거 다 뻥이라고 할머니한테 우리 버리고 간 거래. 주영아, 누나가 뭐라 그랬어? 엄마 아빠가 우리 버리긴 왜 버려? 주영이 너 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분명히 누나한테 얘기하고 나가셨어. 저기 미국 가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몇 년만 기다리면 누나 거, 주영이 거 제일 좋은 선물 가지고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진짜지 누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지? 맞지? 약속해 주영이랑. 제 기억이 시작됐던 때가 6살 때부터였거든요. 할머니와 누나와 셋이 함께 살았었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 가는 게 왜 그리도 싫던지요. 학교만 가면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렸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고 부모님이 저희 남매 할머니에게 버리고 간 거라고 동네 사람들도 맨날 그랬고요.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누나한테 달려가면 누나는 꼭 눈깔 사탕을 제 입에 넣어주고 저를 달래주었어요. 부모님이 우릴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오겠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누나가 어린 제가 실망하지 않게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누나가 절 달래주고 입안에 남아있는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누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이 어린 애들을 두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제가 저녁이랑 다 차려놨어요. 밖에서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제가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릴까요? 주영아 할머니 오셨잖아. 얼른 와서 인사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늙은 나이에 어쩌다 떠맡게 된 손주들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겠지만 어렸을 때 전 저랑 눈만 마주치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할머니가 무섭고 싫었습니다. 반면에 누나는 할머니에게 굉장히 싹싹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려놓고 할머니가 일을 갔다 돌아오시면 귀찮다고 치우라고 손사리를 치는데도 달러붙어서 어깨를 주무르는 손녀딸이었죠. 그게 다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럼 저흰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전 그냥 누나가 어린 나이에도 참 싹싹한 사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사연을 쓰려고 옛날 기억을 곱씹기 시작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누나의 처지가 참 안타깝고 안쓰럽네요. 난 할머니가 무서워서 싫어. 그리고 맨날 잠에서 기침해서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도 못 잤어. 우리도 방에 있었으면 안 이럴 텐데. 누나, 다음번엔 할머니한테 방 많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자. 그래, 우리 주영이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주영이 방, 누나 방, 할머니 방 해가지고 방 3개 딸려있는 집에서 꼭 살자. 알겠지? 그래도 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 나이 많은 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시장에 앉아 하루 종일 야채 팔면서 하루 먹을 돈을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할머니라도 있으니까 저희 남매 눈치를 보면서라도 붙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만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주영이랑 어떻게 살려고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를 붙잡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거냐면서 오열을 했죠. 늘 무섭고 불편하게만 했던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일당 벌어 생활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평소에 저희 집을 딱하게 봐주던 동네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주시고 일손을 도와주신 덕분에 할머니 장례는 간신히 치를 수 있었지만 학생 신분이었던 누나가 가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죠. 누나, 나 너무너무 배고픈데 쌀 떨어졌어? 아니면 라면도 없어? 너무 배고파. 누나가 주인집 아줌마한테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것 좀 있는지 물어보고 올게. 한 달 정도 버텼던 것 같네요. 딱 한 달 지나니까 쌀도 떨어지고 라면도 없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물로 배를 겨우 채우고 잠에 든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정말 배를 쫄쫄 굶고 나니까 식당 앞에서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침을 흘리게 되고 도둑질이라도 해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힘들게 하는 건 배고픔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번 돈으로 월세를 겨우 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주인집에서도 저희 사정을 더 이상 봐주기만 할 수는 없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측은지심이 들어도 다들 어렵게 사는데요. 누가 누굴 도와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분이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아휴, 너네 사정이야 딱한 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만은 먹고 사는 거 똑같이 어려운데 나도 언제까지고 니들 사정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방 빼고 갈 데는 있니? 주변에 할머니 말고 다른 친척들이라든가. 아휴, 그래 할머니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온 거 보니까 사정이 알만하다만 아구 그래도 어쩌겠니 나도 똑같이 힘든데 미안하다 미안해. 이거 받아. 내가 사정 딱한 애들 내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이거라도 줘야겠다. 이 돈 가지고 둘이서 밥이라도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어. 알겠지? 결국 저흰 집에서 짐을 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누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딱 한 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돈 개념이 없었던 제가 짐을 싸들고 나온 누나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 돈이면 어디 여관 같은 데라도 잡아서 며칠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했고 누나는 아련한 눈빛으로 절 가만히 쳐다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것처럼 절 데리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누나, 우리 돈도 없는데 이런 거 먹어도 돼? 나 그냥 라면만 먹어도 되는데. 아니야, 주영아. 아주머니가 주신 돈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고기 먹어. 누나 돈 있어. 누나랑 한 번도 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봤던 기억이 없는데 그날 누난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쌀 한 포대를 사고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싼 걸 사겠다고 슈퍼에서 몇 번이나 물건을 들었다 내려놨다 하던 누나였는데 그날은 정말 부자라도 된 것처럼 고기를 계속 시키고 후식으로 냉면까지 시켜줬어요. 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우리 누나가 정말 어디 모아둔 돈이라도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신나게 고기를 먹었죠. 누나는 계속 절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기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말입니다. 전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가게를 나올 때쯤엔 잠까지 노곤노곤 올 정도였어요. 누난 짐가방을 고쳐들고 제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숨겨둔 친척이라도 있는 건가? 누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다 생각해 놓은 수가 있었구나 싶었는데 저녁이 다 돼서 발걸음을 멈춘 곳은 한 고아원 앞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누나가 지금 날 여기다가 놔두고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그게 누나의 마지막 인사였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 고기를 신나게 받아 먹었구나. 그제서야 다급하게 누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놔두고 가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 했어요. 누나도 속이 많이 상했겠죠.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다 느껴지고 눈물을 억지로 꾹 참는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울고불고 누나 손을 붙잡고 안 가려고 버텨보고 별 난리를 다 피웠네요. 주영아, 누나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누나가 공장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영이 너 꼭 찾으러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고 있어야 돼. 오늘 고기 진짜로 맛있었지? 누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돈 꼭 많이 벌어가지고 주영이 좋아하는 고기도 실컷 먹게 해주고 주영이 네 소원대로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도 가게 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누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알겠지? 누나 믿지? 누나, 진짜로 나 여기다 버려놓고 가는 거 아니지? 나 꼭 찾으러 다시 올 거지? 그럼 그렇대도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어떻게 버려.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있어야 돼.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누나가 꼭 찾으러 올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누나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 알겠지? 누나의 마음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어 지금은 그 어린 나이에 저까지 달고 어디론가 갔으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차마 누나를 붙잡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랑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누나였으니까 절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도 언젠가 꼭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누나를 떠나보냈습니다. 야, 쟤 봐봐. 쟤 또 오늘도 저렇게 몸만 보고 있다? 누나가 자기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대. 그 말 믿는 바보가 어딨냐? 여기 어차피 가족들이 다 버리고 간 애들 천진데. 아니야. 우리 누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지금 미국 가서 일하고 계시고 누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나 꼭 찾으러 온다고 그랬어. 부모님이랑 누나랑 같이 살 거라고. 저는 고아원에 들어간 날부터 하염없이 열리지 않는 문을 보고 있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꼭 누나가 데리러 오겠지. 오늘 안 왔으면 내일 꼭 데리러 오겠지. 몇 밤 자고 나면 금방이라도 웃으면서 저를 찾으러 올 것 같았던 누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눈만 뜨면 대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몇 번이고 누나가 다시 저를 찾으러 돌아오는 상상을 했었죠.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주영아, 이번에 미국에서 오는 부부가 널 입양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 주영이 너도 정말로 좋은 새 가족 생기는 거야. 거기 가면 매일같이 좋은 옷만 입고 좋은 밥만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고아원 애들이 다 너처럼 좋은 부모님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입양을 가야 될 텐데. 안 돼요. 저 미국 가버리면 우리 누나가 저 못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면 다른 애 입양해 가시라고 하세요. 저 가버리면 누나가 저를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싫어요. 누나보다 먼저 저를 데리러 온 건 미국에 살고 있던 한 부부였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 말하던 두 분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양아버진 완전히 미국인이셨고 양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한국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다고요. 아이를 몇 번이나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계속 실패해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뿌리가 같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양어머니의 뜻에 따라 저희 고아원을 찾아오게 된 거였죠. 입양할 아이를 찾기 위해 제가 있는 고아원에 오셨다가 운동장에 앉아 하염없이 대문을 바라보고 있던 절 보시게 됐고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절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전 처음엔 입양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제가 훌쩍 미국으로 떠나버리게 되면 누나가 절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확 들었거든요. 네가 주영이구나.
원장님한텐 얘기 들었어. 누나가 있어서 누나가 못 찾을까봐 입양 가기 싫다고 했다면서.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주영아, 누나가 꼭 너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네가 누나를 직접 찾으면 되잖아. 우리랑 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크고 나서 그때 누나 찾아도 되지 않을까? 누나도 네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다릴 텐데. 정말요? 저 미국 가서 훌륭한 사람 되면 우리 누나 제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양어머니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던 절 설득하기 위해 다시 고아원을 찾으셨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나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에 설득이 돼서 결국 미국행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 다니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 양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님께는 지금도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 중에 수많은 숫자는 또 파양이 되거나 양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고아보다 더 힘든 처지로 지내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딱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친부모님한테 받지 못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영어로 인사 한마디조차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와 한국어 모두를 잘 하셨던 양어머니가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미국에 온 지 딱 1년이 지난 후엔 미국인이었던 양아버지와도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됐죠. 처음엔 식탁에서도 입 한마디도 열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지만 집에 적응하는 기간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던 양부모님 덕분에 굳게 닫혀 있었던 제 마음도 열리게 됐어요. 양아버지가 저랑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맹 연습하셨던 것만 봐도 제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지 아시겠죠? 다니엘, 이번 시험에도 또 1등을 했다면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똑똑한 애인 줄은 알았지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다니엘 덕분에 정말 행복해. 아버지가 맨날 공부 봐주신 덕분이죠. 저도 진로 조사표에 아버지랑 똑같은 직업을 적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양아버진 미국에서 큰 로펌을 운영하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법조인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어머니는 아버지가 로펌을 운영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일을 돕는 걸 관두시고 본인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부유한 집에서 더할 나위 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저도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저도 양아버지 같은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꿨고 학교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제 꿈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저와 같은 입양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인 것 같아서 장래 희망을 그렇게 정하기도 했었고요. 더 이상 배가 고플 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집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지만 이상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 한켠이 공허한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었지만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 이곳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헤어진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향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법학과에 합격하고 나서도 집안에선 도통 웃지 않는 저를 보면서 양부모님이 걱정이 참 크셨어요. 어느 날 절 불러 앉혀놓고 먼저 누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린 저를 달래기 위해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선 정말이지 저한테 누나를 찾아주는 걸 돕겠다는 약속을 지킬 심산이셨나 봅니다. 다니엘, 네가 요즘 들어서 부쩍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너 입양해서 데리고 올 때 엄마가 한 약속 지키고 싶어.
사실 우리가 너한테 말하지 않고 누나를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누나가 어디 시설이나 이런 곳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는 게 많이 어렵네. 그렇게 따로 찾아주고 계신지 몰랐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이었잖아. 아버지가 이번에 한국 쪽 회사들이랑 일을 할 일이 생겨서 안 그래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한 명 있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계셨거든. 네가 가서 누나 직접 찾아보는 건 어때? 금전적으로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하고. 너희 아빠가 먼저 제안한 거야, 이거. 네가 누나 찾는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제가 계속 누나 생각을 하고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선뜻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누나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식이 자기 뿌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 입양을 하신 부모님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도 드셨겠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응당 도와주는 게 부모님의 도리 아니겠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감사함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일찌감치 부모 없이 힘들게 살고 고생을 했더니 하늘이 미안했는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내려주셨구나. 감사하고 귀한 인연에 감동만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로펌이 한국 회사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국 지사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는 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까지 직접 오셔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집을 함께 알아봐 주시고 제가 한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2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었네요. 흥신소부터 탐정사무소까지 돈을 아끼지 않고 누나를 열심히 찾았어요. 양부모님 말씀대로 누나가 어디 고아원이나 쉼터 같은 시설에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누나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는 건 분명히 느껴지는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롭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흥신소에서 아무래도 누나를 찾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성공 보수를 두둑하게 주고 받아든 누나의 사진과 연락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진 속 얼굴을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내 누나구나 하는 사실을요. 연락처를 받아들고 나서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누나인데 막상 연락을 할 때가 되니까 내가 누나를 찾았던 것만큼 누나도 날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찾아온 동생을 혹시라도 반갑지 않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디서 연락 주셨어요? 여보세요? 잘못 걸린 전화인가? 누나, 나 누군지 알겠어? 나 주영이야, 누나. 나 입양 가고 나서 누나 찾으려고 다시 한국 들어왔어. 누나, 내가 그동안 누나 얼마나 찾았었는데. 뭐? 너 정말 주영이 맞아?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주영이 맞냐고. 주영아, 대체 여태까지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던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내 동생.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고 그런 걱정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됐죠. 전화를 받고 제 이름을 듣자마자 누나는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찾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애가 달았던 게 아니구나. 누나도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누나는 일단 밖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약속 잡아서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누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건지 얼굴이 확 상해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를 끌어안았죠. 누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고, 그동안 대체 어떻게 지냈던 거냐고 펑펑 울었고
그렇게 정말 극적인 형제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곧 눈앞에서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애틋한 눈으로 절 바라보는 누나에게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경황, 미국에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잘 지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죠. 누나가 제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도하던지요. 네가 행복하게 잘 지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누나가 그때 너 고아원에다 두고 혼자 간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를 거야.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네 얼굴이 어른거려가지고 누나도 뭐 잘 지낸 건 아니었어. 어떤 날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그 사장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평범하게 회사 들어가서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너 찾으러 가려고 그 고아원에 다시 갔는데 미국 어디 부잣집에 입양을 가게 됐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똘똘했었는데 그런 애가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다. 그때부터 나도 좀 마음을 놓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며칠부터 계속 고아원 앞에서 네가 손을 놓는 꿈을 꿔가지고 얼굴 한 번은 보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날 찾으려고 그랬나 보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나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더 궁금했었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절 고아원에다 놔두고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혼자 하면서도 너한텐 이 고생을 안 시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씁쓸하게 웃는 누나의 모습이 퍽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 누나가 가정 꾸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어가지고 결혼은 언제 하고 남편한테도 동생 찾았다고 얘기했어? 나 집에 가서 정식으로 찾아뵙고 아니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직 애가 6살밖에 안 됐거든.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누구를 잘 안 부르기도 하고 남편도 워낙에 바쁜 사람이라서 아직 얘기를 못했네.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다들 놀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기회 봐서 적당하고 괜찮은 때에 부를게. 그때 정식으로 와서 우리 가족이랑 인사하자. 이제 찾았는데 급한 일 아니잖아. 누나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 조카를 직접 보고 싶기도 했고 누나 집에 정식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황급하게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하겠다면서 제 말을 막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누나 말대로 집에 가는 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고 우선은 누나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 일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로 계산을 하겠다는 실랑이를 하다가 날이 따뜻한데 꽁꽁 싸매고 있는 누나의 손목이 걷어졌는데 그때 옷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누나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하게 옷을 내려 팔을 가리고 전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와서 누나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아까 팔에 난 멍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수상할 정도로 후다닥 팔을 가리는 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져서 그렇게 다칠 정도면 몸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내가 약이라도 좀 지어줄까? 약은 무슨, 괜찮아. 그래도 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누나가 마음이 놓인다.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나중에 집에 정식으로 한번 초대할게. 너도 조카 얼굴은 봐야지. 그렇게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져서 돌아왔어요. 누나를 다시 만나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나의 삶이 녹록지 않아 보여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얼굴이 부쩍 많이 상하고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드디어 누나를 찾았다고 누나와 잘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니 양부모님께서 먼저 다음번에 누나 집에 가면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네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누나가 거의 저희 부모님처럼 절 돌봐줬잖아요. 저도 그게 고맙고 은혜는 갚아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 말씀대로 누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나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남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출장 가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회사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네가 계속 우리 다인이 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가지고 어차피 남편도 없는 김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함께 할래? 좋지. 누나 밥 차리려면 힘들지 않겠어? 밖에 나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식당 예약할까? 아니야. 뭐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그래. 너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리고 안 그래도 집에 한번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려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 너한테 제대로 맛있는 밥 한 번을 못 차려준 게 내내 마음이 걸려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그렇게 누나의 초대를 받고 처음으로 집에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조카도 절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래도 핏줄이라 당기는 게 있는지 삼촌하고 웃으면서 제 품에 포og 안기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 퍼즐이 있다면 딱 한 조각이 비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조카를 안는 순간 그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아 꼭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6살 난 조카, 제가 누나와 헤어졌을 때와 꼭 같은 나이라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들어가니 누나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 고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고마워 누나. 내가 너한테 다른 건 몰라도 고기 한번 배부르게 꼭 먹이고 싶더라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 하필이면 고아원 가기 전에 배부르게 한번 먹어본 고기라서. 네가 고기 먹을 때마다 누나가 날 버렸구나 이런 생각할까 봐. 그게 난 내내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너 찾는 날 오면 그땐 정말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고기 한번 먹여야겠다 했어. 엄마 울어? 엄마 울지 마. 울면 다인이 속상해. 뚝해, 얼른. 고기를 구우면서 누나가 눈물을 훔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 말대로 하필이면 배 터지게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본 것이 고아원에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그런지 제가 아직도 삼겹살 집을 잘 못 가거든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길 때마다 꼭 6살 때 누나와 헤어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라서요. 누나도 내내 그걸 마음 불편해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보란 듯이 쌈을 크게 싸서 정말 맛있다고 고맙다고 새빨개진 눈으로 둘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좀 차고 나서 누나와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매형 얘기가 나오게 됐죠. 뭐? 매형이 땡땡 기업 다닌다고? 그런데 왜 살림살이가... 미안해 누나. 누나 기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형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먹고 살만한 거 맞지? 아니 나 이번에 한국 들어온 이유가 땡땡 기업 법무팀이랑 같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거든. 인연이 참 신기하네. 여튼 누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좀 발벗고 나서야지. 한국에서 애 키우려면 학원비니 뭐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 다인이도 금방 클 텐데. 아니야. 누나 사는 꼴이 좀 그렇지. 시댁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버는 족족 생활비만 남기고 시댁에 돈 붙이고 그랬었어. 이번에 큰 프로젝트도 맡았으니까 살림살이도 좀 펴겠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일 없어. 너한테 괜히 걱정 끼치고 도움 바라고 싶지도 않고. 조카 생각을 해서 누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넌지시 돌려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난 딱 잘라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백날 첫날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해봤자 저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거절할 걸 뻔히 아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하얀 봉투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누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조카를 넌지시 불러서 가지고 온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죠. 다인아, 이따가 삼촌 가고 나면 다인이가 이 봉투 엄마한테 전해주면서 삼촌이 용돈 줬다고 그렇게 얘기해. 알겠지? 이거 삼촌이 정말 다인이 예뻐서 챙겨주는 거야.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다인이도 힘들고 속상한 일 있으면 삼촌한테 다 얘기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 삼촌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알겠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부성애라는 것이 꼭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는 나이 6살 때와 다르게 사랑만 받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죠. 그런데 저한테 꼭 안겨있던 조카가 갑자기 절 부르고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맨날 맴매 맞아. 그래서 엄마가 맨날 울어. 다인이 엄마 우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아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 맨날 울어. 뭐? 엄마가 맴매를 맞는다고? 다인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엄마를 맴매해? 제가 깜짝 놀라 되물으니까 조카는 엄마가 맴매 맞는 장면을 흉내까지 내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사랑만 받고 살아도 모자랄 저희 누나가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묻는 소리에 누나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 달려와서 조카의 입을 틀어막고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소리다 했지만 그 반응을 보니 확실히 더 알겠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누나, 매형한테 맞고 살아?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겠어. 그때 팔뚝에 난 멍자국 그것도 다 그놈이 그런 거지? 다인아, 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누나,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내가 도와주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누나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이랑 같이 사냔 말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떡해. 애 놔두고 혼자 도망가는 짓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했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애비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잖아. 그래도 살아야지. 애비도 애비 같은 놈 나름이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끌어안고 살고 있어? 누나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잖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야? 누나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누나한테 손을 올릴 생각을 하냐고. 그런 꼴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집에 못 오게 했어? 그런 인간 감싸주겠다고 나 집에 못 오게 했던 거야? 누나의 얼굴을 보는데요.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건지 제가 그렇게 어깨를 붙들고 닥달을 하는데도 우는 소리도 못 내고 입술을 깨물고 끄끄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속이 상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의 멍든 손목을 붙들고 저도 오열을 했어요. 누나를 설득했죠. 누나가 정말로 그렇게 자식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조카가 엄마 맴매 맞아서 맨날 운다고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고요. 당장 헤어져. 그게 맞아. 뒷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누난 그냥 살던 대로 잘 살면 돼. 자식이 모를 것 같지? 다인이가 다 알아. 다인이가 맨날 그거 보고 산다고 누나. 누나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맴매 맞네. 그래서 맨날 우네. 그런 소리 하는데 누나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안 미안해? 애들 모를 것 같아도 그거 평생 마음에 남아. 누나가 애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거야? 누난 눈물을 참으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더라고요. 마음씨도 여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는 누난 아직도 바보같이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인생이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고운 누날 푸대접하면서 살고 있는 그 매형이란 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누나 혼자 내버려 뒀다가 이 관계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잠깐 아이를 좀 봐달라고 맡겨놓고 전 다시 누나 집으로 갔고요.
일을 하기 전에 누나 일부터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매형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매형에 대한 뒷조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자식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양부모님이셨고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그런 일을 당했다 전하니 제가 어디 가서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화를 내시면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죠. 누나, 내가 말했잖아.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별것도 아닌 놈 무서워하지 마. 매형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누나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면서 손까지 떨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건지 정말 화가 부글부글 머리끝까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넘치기 직전 냄비처럼 그렇게 화를 눌러 참고 있는데 늦은 시간이 다 돼서야 술에 취한 매형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2번 틀리고 겨우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혀는 다 꼬부라져서 절 보더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건 또 뭐야? 너 이제 하다하다 집구석에 남자까지 불러서 들이냐?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네. 애새끼는 어딨어? 애비가 출장 갔다 돌아왔으면 제깍제깍 나와서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하여튼 애미 닮아서 건방지긴. 여보, 말 조심해요. 여기 내 동생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었잖아.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 이제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우리 다인이도 그렇게 사는 꼴 나 못 봐요. 차라리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말지. 당신이랑 갈라설 거예요. 이혼하고 나도 다인이랑 행복하게 둘이서 잘 살 거예요. 다시는 당신 자식 얼굴 볼 생각 마요. 네가 요즘 덜 맞아가지고 간이 아주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이래서 마누라 교육을 진작에 제대로 시켰어야 하는 건데. 뭐, 이혼? 야, 너 말 다 했어?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이혼이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평소에 저희 누나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나한테 달려와 번쩍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아주 짐승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누나 앞을 막아섰고 누나 뺨 대신 제 뺨이 돌아갔죠. 누나도 제가 맞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매형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미쳤냐고, 지금 내 동생 때린 거냐고 버럭 화를 냈고 제가 그런 누나를 막아섰습니다. 매형, 그래도 명색이 처음 인사 오는 건데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사를 따기로 하는 싸가지는 또 처음 보네요. 그런데요, 제가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당한 건 배로 갚아주는 인간이라서요. 이제부터 억울해하지나 마세요. 지금부터 정당방이라서 신고도 안 될 거니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비틀거리는 매형의 따기를 저도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매형은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드는 건지 뺨을 붙잡고 너 미쳤냐고 소리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붙잡았어요. 누나도 난리가 나서 절 뜯어 말리려고 했고 저는 제 멱살을 쥔 매형의 따기를 다시 한번 올려붙였습니다. 누나가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였죠. 제가 얼마나 눈깔이 돌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힘으로 당하지 못할 걸 알았는지 매형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제가 말 한마디로 매형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죠. 땡땡 기업 다닌다고 했죠? 꽤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살림살이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했더니 그동안 회사에서 뒷돈 엄청나게 해드셨더구만. 그 돈 자기 엄마한테 갖다 바치면서 있었고 그런데 회상 그걸 모르고 있던 눈치던데 이 정도 해먹었으면 깜빵 가실 각오는 하셨죠?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확실히 그런 적 없으신진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 들어가 봐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누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나 봐요. 당신네 회사 법무팀이랑 이번에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아버지 로펌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모가지 날아갈 놈이 건방지게 우리 누나를 건드려?
오늘 아주 끝을 보자, 이 더러운 인간아. 그리고 전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매형이 오기 전에 양부모님을 통해서 매형의 행적을 수소문했고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해먹었다는 정황을 잡게 돼서 증거를 모아 땡땡 기업 측에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매형이 이번에 맡게 된 대형 프로젝트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회사 쪽에서 매형의 피해 보상을 하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매형은 출장이 끝나고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어안이 벙벙해 보이는 매형 앞에 전 저희 로펌 명함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명함을 주워 몇 번이나 앞뒤로 확인하던 매형은 그제서야 저의 정체를 알고 뜨악하고 입을 벌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처남, 난 처남이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원래 부부끼린 다 그 정도 싸우고 살기 마련이야. 처남이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 정말로 이 사람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목숨 한 번만 살려주게. 어?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먹을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서 절반, 아니 60% 떼줄게. 내가 망하면 누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애비 없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건 아니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고개를 조아리던 매형을 보면서 기가 막혀 입꼬리를 당겨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에게 핸드폰을 척하니 내밀었죠. 핸드폰 화면을 본 매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매형이 제 앞에서 자기 죄를 술술 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뒷돈을 해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매형네 회사 대표님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선명하게 떠있는 땡땡기업 회장님의 이름을 본 매형은 이제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자백을 이런 식으로 하는 등신도 다 있네요, 회장님. 녹음 파일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소하실 때 꼭 증거자료로 같이 제출하시고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얼마든지 붙일 테니 회사에서 그동안 해먹은 거 확실하게 조사하고 탈탈 털어서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히 내 회사에서 뒷돈을 해먹을 생각을 해? 자넨 해고야. 이제 회사에서 얼굴 볼 일 없이 법정에서 만나면 되겠구만. 이딴 쓰레기 같은 놈을 직원이라고. 아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희도 꼼짝없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네요.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순 없어. 처남, 제발 한 번만 살려주게. 회장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듣기 싫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찍었어요. 당신 같은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애한테도 도움이야. 다시는 내 조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말아요. 그리고 당신 변호사부터 찾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를 나서서 변호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횡령죄로 소송 들어가는 거 말고도 이혼 소송도 해야 하니까 어디 한번 잘 찾아보라고, 이 한심한 인간아.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매형을 놔두고 누나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누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카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렇게 전 하나뿐인 혈육을 제 손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됐네요. 매형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누나가 자책을 많이 해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당하고만 산 것 같다고요. 착한 누나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힘을 주고 싶어서 자주 듣는 유튜브에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댓글로 괜찮다고, 이혼 대소 아니고 흠도 아니고 앞으로 동생이랑 잘 살면 된다고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누나한텐 지금 어떤 말보다 그런 무조건적인 응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화도 잘 통하고 성향도 잘 맞는 천생연분이에요. 이런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주변의 반대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까지.
항상 재미있게 채널을 시청하고 있기에 제 얘기도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외엔 그 어떤 친척도 없이 자랐죠. 친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조차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는 형제 자매 또한 없었고 심지어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평범한 어린 시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 제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던 때까지만 해도 제겐 별 문제가 없었죠. 유치원엔 맞벌이 가정인 친구들이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후 느지막이 본인들을 찾으러 온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일을 하시느라 바빴어요. 어머니께서는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항상 커다란 메이크업 박스 같은 것들을 들고 이리저리 출장을 다니셨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나가기도 하셨고 어느 날은 늦은 오후까지 잠을 주무시다가 밤늦게 일을 나가기도 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일거리를 자주 받아오셨는데 출근과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셨죠. 어느 날은 밤 10시까지 절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 유치원 선생님이 절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오긴 했는데 애는 열쇠가 없다 그러지 이웃집들도 다들 나 몰라라 벨을 눌러도 나오질 않지. 어머닌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지. 절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제 가방 주머니 속에 있는 열쇠를 발견해 겨우겨우 절 집에 들여다 놓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선 새벽이 다 된 시간에야 겨우 돌아오셨고 집에 돌아와 있는 절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몹시 힘든 하루였던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 사정이 어려우신 건 이해하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유치원에서 절 돌봐주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고 그날도 절 가장 늦게 데리러 오신 어머니께선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전 어머니께서 절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보다 일이 먼저였고 제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야 여자 혼자 몸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아이를 키워내기가 녹록지 않았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린 제게 어머니께서 상당히 무심하셨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전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뭘 모르니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절 멀리한다든가 못되게 군다든가 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몇몇 못된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아빠 없는 애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아빠 없다며? 엄마가 아빠 없는 애랑은 말도 섞지 말랬어. 아빠가 없다니 그럼 쟤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밖에서 주워온 애 아니야? 처음엔 2명이서 놀리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 아이들 모두가 절 놀리며 따돌리게 됐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물건을 몰래 훔쳐가 숨겨놓는다든가 제 책상 위에 아빠 없는 애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라며 못된 말들을 잔뜩 낙서해 놓는다든가 짝을 지어 하는 활동에서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짝을 맺는다든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전 자연스레 성격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주변에 온통 절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어린 전 견디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선생님께 반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던 사실과 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서 버려놓는다거나 제게 종이 뭉치 등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다.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괴롭힘을 당하니 너무 힘들다며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자 선생님께선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 우리 반에 그런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네. 일단 알았으니 반으로 돌아가렴. 전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선생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반 아이들과 다시 친해지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건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교실로 돌아오신 선생님께선 반 아이들과 제가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꺼내셨어요. 자, 혹시 우리 반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 있나요? 땡땡이 이리 와봐. 너 괴롭힌 친구들 모두 칠판 앞으로 불러줄 수 있겠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에 가슴이 쿵 뛰다 못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그 시선은 하나같이 짜증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제가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자 선생님께서는 연신 재촉을 하시며 절 잡아 이끌어 칠판 앞에 세워놓으셨고 절 괴롭히던 아이들은 어디 한번 불러내보라는 듯 당당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에요. 전 결국 그동안 절 괴롭혔던 그 어떤 아이도 불러낼 수 없었고 한참을 칠판 앞에 혼자 서 있다가 교실을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 담임 선생님께선 절 따로 불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왜 선생님이 너를 도와주려 했는데 그런 불손한 태도를 보였냐,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꼬치꼬치 따지듯 캐물으셨고 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선생님께 또 다시 말씀을 드렸다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께 괴롭힘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보다 더욱더 힘든 학교 생활이 이어졌어요. 기껏해야 10살배기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랄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여자아이들은 못생긴 제 얼굴을 예쁘게 꾸며주겠다며 제 얼굴에 색연필과 사인펜 등으로 틈만 나면 낙서를 했고 남자아이들은 체육 시간마다 공을 제게 걷어차고는 했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매일매일 눈물로 얼룩진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 모든 괴롭힘들의 이유가 단순히 제가 한부모 가정 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저 짓궂은 아이 몇몇의 놀림으로 시작됐던 괴롭힘이 주변 어른들의 방치 아래 그런 집단 따돌림까지 발전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께선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학부모 참관 일이나 운동회, 발표회 그 어떤 날에도 학교를 찾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늘상 있던 일이었기에 그닥 섭섭하진 않았지만 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거의 바닥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집에 살고 있는 법적인 보호자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제가 이러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어디가 크게 잘못된다 해도 어머니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줄 어른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지옥 같은 학창 생활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전 괴롭힘 당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제 물건들은 언제나 새 것에서 헌 것으로 바뀌었고 제 몸엔 생채기가 가득했으며 전 언제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등하교도 항상 혼자 소풍이며 학교 행사는 전혀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었고요. 그 나이 또래 아이답지 않게 말이 없고 몹시 조용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제게 학교 생활이 어떠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줬다면 힘든 일은 없냐 든든한 어른의 모습을 제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원망 섞인 상상을 지금도 자주 하곤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론 더욱더 암담한 생활이 제 앞에 펼쳐졌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의 얘기를 이 글에 적는 것이 참 많이 망설여져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겐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얘기이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큽니다. 혹여나 이 사연을 듣고 절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전 지금껏 그 당시에 절 돌아보고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듬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들고 타인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심정이라 사연을 쓰다 말다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앞으로 평생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이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전 중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절 괴롭히던 아이들과는 모두 안녕이고 새로운 곳,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전 크게 절망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를 괴롭혀오던 아이들이 반에 하나 둘 섞여 있었고 그 아이들이 소문을 내고 다닌 덕분에 전 중학교에도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한 채 따돌림의 대상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저 아빠 없는 애라서 그 사실이 저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하는 건데 잠깐이나마 가졌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자 더욱 큰 절망이 절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당했던 괴롭힘을 여기에 전부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큰 상처로 남은 것들 뿐입니다. 체육 시간에 반 아이들 모두가 제 기구에 장난을 쳐놓곤 제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일, 제 가방을 통째로 소각장에 가져다 버려 울며 가방을 찾아 헤맸던 일, 어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헛소문을 퍼뜨렸던 일, 전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의 괴롭힘에 무관심하셨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에 쉽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과도 달리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그닥 심하지 않았던 때라 교내의 신고 시스템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머니께서도 제게 무관심하시긴 마찬가지였죠. 그쯤부턴 저 또한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그저 같이 사는 아줌마 정도의 존재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고 먹고 자는 데엔 문제가 없었지만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는 전부 어머니 탓이었으니까요. 제가 멀쩡히 아버지가 계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이런 삶 따윈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이런 환경에 방치하고 계신 걸까? 내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안타까워하시기는 하실까? 절 괴롭히는 아이들도 몹시 원망스러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원망스러웠던 것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셨고 매일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나마 주말엔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와 어머니의 식탁엔 언제나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이쯤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시겠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왜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으실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제게 무관심해 보이고 바빠 보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머니인데 분명 그 제가 괴롭힘 당하는 사실을 아셨다면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어요. 학교 아이들이 날 괴롭힌다. 내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날 때리기도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게 굴욕을 주기도 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학교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며 간신히 쏟아낸 제 말에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는 졸업해야지.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애들이 이유도 없이 널 괴롭힐 리 없잖아. 애들하고 잘 지내보려는 노력은 해봤어?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렸고? 그런 냉정한 말투로 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전 그 말에 한마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애써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그런 거겠지.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도 화를 내시고 날 위해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단칼에 잘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방 안에 숨죽여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 제 학교 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물론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어머니 또한 제게 다시 그 얘기에 대해 되묻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에 타인을 돌봐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시고 아픈 시기였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한 아이의 부모라면 제대로 해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다 한들 다 큰 성인과 어린 아이가 겪는 세상은 다른 법이잖아요. 그렇게 전 고통만 가득했던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건 그 당시에 어머니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꽤 먼 지역으로요. 보통 아이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을 싫어하겠지만 제겐 정말 너무나 다행인 소식이었죠. 절 괴롭히던 사람들을 떠나 절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새로 이사가게 된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 남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입학식 날이 됐고 당연하게도 어머니께선 제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식은 몰라도 고등학생쯤 되면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요. 때문에 부모님이 입학식에 오시지 않은 아이는 저뿐만이 아니었고 전 그런 사소한 점에서도 소속감을 느꼈어요. 사실 새로운 학교 생활이 마음처럼 쉽게 풀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왔었기에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꽁꽁 뭉쳐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았던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어요. 전 그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까 말까 속으로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죠. 갑자기 말을 걸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요. 담임 선생님의 인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도 친구 사귀는 것에 실패하고 혼자 지내게 되는 걸까 싶던 차에 그 아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안녕? 못 보던 얼굴인데 이사 왔어? 나 땡땡중학교 나왔어.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지만 전 그런 대화를 타인과 나눠보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버버거리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긴장이 풀려 자연스레 제 소개를 할 수 있었고 전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단짝 친구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른 반 친구들도 절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줬고요. 그렇게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됐고 어머니께서도 일터를 옮기신 후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이 됐는지 조금씩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졌고 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엔 학교 생활을 비롯해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셨는데 식사 중에 요즘 학교는 어떠냐, 친구는 잘 사귀고 있냐 먼저 물음을 건네시기도 하고 저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니 그런 어머니께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그렇게 점점 대화가 늘어나게 됐고 어머니와 전 몹시 살가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얘기는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선 절 앉혀놓으시고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 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동안 자라오며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인척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다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머니와 언니는 어렸을 적부터 몹시 우애 좋은 자매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바쁘신 분들이었는데 외할머니는 정치를 하셨고 외할머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내조하느라 항상 집안일보단 바깥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에 어머니는 언니를 엄마처럼 믿고 따르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낯선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돌아왔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배웠다는 게 말이 되냐,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애 지워라 호통을 치셨고 항상 부모님 말씀이면 내내 하며 따르던 언니가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며 애 지울 생각 없다, 무조건 낳을 거다,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애 낳을 생각이면 집 나가라,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겠다, 언니의 뺨을 내리쳤고 언닌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고 어머니께서는 언니를 몹시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여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언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를 임신시킨 남자는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도망가 버렸고 그동안 언니 혼자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찌저찌 열심히 살아보려 애썼지만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였던 언니는 그런 본인의 처지를 견딜 수가 없었는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갓난아이였던 언니의 딸은 부모님이 거둬주지 않아 보육원으로 갈 처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도저히 그런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결국 절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언니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도 평생일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막상 사회로 나오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용 일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은커녕 남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었던 어머니에게 하루아침에 아이가 생긴 것에 아무리 죽은 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진짜 엄마처럼 절 사랑해 주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널 보면 언니를 버리고 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가 떠올랐어. 그래서 네가 미울 때도 많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네게 모질게 굴었던 거야. 사실 너도 네가 선택한 부모 인생이 아닌데도 그저 원망할 대상이 없어서 널 원망했던 거지. 완전히 부모 자격 실격인 거야.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널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도 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도 이제야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거야.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전부 이해하기란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진솔한 대화 이후로 어머니와 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자주 하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니 마음이 뒤숭숭하긴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전 저의 친부모님과 외조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집도 잘 살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 친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네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우린 한 번도 먼저 찾지 않은 냉혈한들이다. 신경 쓸 것 없다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친구 덕에 전 고등학교 생활은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순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전 그 과정에서 마음 착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 학창 시절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신 어머니를 따라 미용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즈음부터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작은 미용샵을 여셨고 전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미용을 배우며 일했습니다.
배운 것들로 틈틈이 자격증도 따고 점점 미용에 진심이 되어갔죠. 처음엔 그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었기에 별 생각이 없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욕심이 생기게 됐죠. 결국 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더 큰 가게에서 제대로 미용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미리 따두었던 자격증들이 큰 역할을 해줬고 운 좋게 한 샵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별 볼 일 없는 조건의 여자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샵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처음 전 남편을 그저 나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잘 보여야 할 사장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인데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았고 뭐든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덤벙덤벙대며 실수도 많이 하고 소심한 성격 덕에 직원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짠한 동생같이 느껴졌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둘씩 챙겨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이 생기게 됐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습니다. 전 부담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고백을 거절했고 이제 미운 털이 바뀌었을 때니 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제게 본인의 마음을 강요하지도 고백을 거절당한 것을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이전과 별 다를 것 없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다 보듬어줬고 그런 남편에게 저 또한 점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남편 덕에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하는 내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남편 덕에 전에 해본 적 없던 호강도 많이 했습니다. 됐다고 이런 선물 부담스럽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비싼 옷이며 가방들을 사들고 왔고 항상 좋은 것만 먹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본인보다 절 먼저 생각해주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저를 다 이해해 줬어요.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젊은 나이에 샵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손으로 일궈낸 사업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선 다방면으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처음부터 잘 사는 집안 아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에게 시부모님께선 거는 기대가 컸고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저와 만나는 사이며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 저희 친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잘 사는 집안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본인 인생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하고요. 솔직히 전 시댁 식구들의 반대 앞에 당당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사람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애초에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억지를 부려 남편 앞을 가로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게 허튼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너하고 꼭 결혼할 거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내 뜻을 굽힐 생각 없다. 절 안심시켰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래도 지들이 좋다는데 그냥 허락하자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절 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반대하시면 지방과 연락 다 끊고 나가서 둘이 바닥부터 시작하고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남편 덕에 결국 시어머니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전 시어머니의 눈엣가시였기에 절 곱게 봐주시진 않았어요. 언제나 제게 못 빼어먹은 애라며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를 어떻게 집안 식구를 들이냐 면전에 대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결혼을 그닥 반기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수준 맞는 사람이랑 만나 둘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겠냐. 너희 친어머니 얘기도 해주지 않았었냐.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법이라면서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결혼 준비였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당신네들만 이 결혼 반대한 줄 알아? 나도 당신들 같이 돈만 많고 사람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돈이면 단 줄 알아? 나도 돈 있을 만큼 있어 봤어.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뭐야? 못 빼어먹은 집안 아니랄까봐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면서 사람한테 삿대질이야? 사람이 없으면 고개를 좀 숙일 줄도 알아야지.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가지군. 두 사람 다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애들 보기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결국 상견례 자리는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께서 저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 못한다며 파혼을 선언하셔서 파토가 날 뻔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이제 그만 좀 하라며 아들이 좋다고 하고 사돈 말대로 돈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저렇게 심지궂고 올고 든 사람이면 애도 잘 키웠을 거다. 더 이상 왈가왈부 토달지 말고 결혼시키라 못을 박으셨고 결국 저희는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앞으로 일이 순탄하게 풀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달가량 남겼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사위는 위암이었고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투병을 해오셨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그 긴 시간을 힘들다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서 버텨오셨던 건지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기에 굳이 수술을 한다거나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만으로 버티며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께 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짐만 되는 존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께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세상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이라는 사실을 혼자서 아시고 긴 시간 동안을 버티시는 동안 전 남편과 연애하며 결혼할 생각에 들떠있기만 했다니 죄책감과 죄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음 추스리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됐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구나 하고 그래 이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라며 너희 어머니께서도 이 결혼 반대하지 않았냐.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댔습니다. 평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저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가게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몇 개의 화환을 보내주었고 다른 식장에 비해 썰렁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저 들으라는 듯이 세상 이렇게 화환 없는 장례식은 또 처음 본다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큰 소리로 따박따박 따지더니 돈 말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라고 개털 집안이 따로 없네 말씀하셨어요. 순간 너무나 화가 났고 아무리 절 싫어하신다 하더라도 남의 장례식장까지 오셔서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싶어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역시 개잡종 집안 출신이었다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건방지게 굴 수 없다며 못 빼어먹은 년 며느리도 드릴 생각 추호도 없다. 이 결혼 무효다 파혼이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기에 이런 취급받을 바엔 저도 결혼 안 하겠다 소리를 지르던 찰나 조용하던 식장 입구가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와 시어머니, 남편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딱 봐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제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말씀하시는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시구나 하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느라 화한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며 혼자서 장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본인이 제 할애비라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분명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할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따지듯 제게 물어오시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인연이 닿질 않아서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이제라도 손녀를 찾았으니 그동안 못해줬던 것 다 해주려고 한다 답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믿기시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남편 또한 너무나 놀랐지만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따라 식장을 빠져나갔고 저와 할아버진 자리에 앉아 그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왜 나와 언니 아이를 찾지 않았냐 물어오는 어머니께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절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외할아버지께선 괘씸한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딸이라고 둘 있는 거 정성 들여 키워놨더니 부모 마음도 모르고 차례대로 집을 나가기나 하고 먼저 다시 돌아와 제발 받아달라 사정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 친언니처럼 어머니 또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꼬리 내리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어머니께선 돌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었고 그쯤 되니 놓여왔던 마음은 많이 잊혀지고 어머니와 제가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먼저 연락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 생전 몸 쓰는 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던 애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이도 별 문제 없이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기에 그때는 그저 그 사실을 안 것만으로 만족했어. 그렇게 외할아버지께선 또 긴 세월 동안 저와 어머니를 잊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며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목표로 하던 자리에 도달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제서야 딸들에게 너무나 매정했던 본인의 행동이 몹시 후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를 찾아오셨고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위암 말기라며 곧 죽는다는 소식을 외할아버지께 전하셨대요. 어머니께선 나 죽는다, 언니 딸은 곧 결혼한다, 내가 죽고 나면 그애 혼자 세상에 남겨질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온 거다. 난 솔직히 아직도 부모님이 많이 밉다. 그래도 언니 딸이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 하나뿐인 손녀니 나 죽고 나서 부디 잘 챙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어렸던 애가 결혼한다고 잔뜩 들떠있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도 철부지나 다름없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 죽고 나서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덤덤하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하신 외할아버지께선 사람들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전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잘 몰랐지만 외할아버지께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사연의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셨을 때 잘 살아봤자 아마 시댁이랑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 비교도 되지 않는 다이아 수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죽은 언니를 위해 맨몸으로 애 하나를 데리고 나와 평생을 고생만 하다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니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절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조건들과 행복한 인생을 뒤로하고 절 선택하셨던 것인지 이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외할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손사리를 치는 제게 결혼 축하 선물이라며 최고급 아파트와 함께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미용샵을 오픈해 주셨어요. 사실 저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은 오래전부터 꿈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도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장례식장까지 개잡종 집안인의 먼의 큰소리를 떵떵 치며 파혼을 외치셨던 시어머니께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되는 듯 제 앞에서 설설 기고 계세요. 정확히 모르지만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나니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애라고 괴롭힘 받으며 지내던 때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멋있고 부자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왕자처럼 제 앞에 나타나 절 구해주는 상상을 매일 밤 하며 잠들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에 참 비참했는데 철없는 어린애가 하던 상상 속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다니요. 남편은 정말 잘 됐다며 이제라도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다. 진심으로 절 축하해 줬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외할아버지의 손녀였다니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양이라며 앞으로 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애초에 시아버지께선 제 결혼을 크게 반대하시진 않으셨던 분이니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녀라 해서 크게 태도가 변하시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쪽은 얘기가 좀 많이 다르지만요. 그동안 제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며 매사에 구박을 일삼으셨던 시어머니께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신 모양입니다. 제가 외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만행을 전부 다 일러바치고 복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굳이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굳이 두 사람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다만 굳이 시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려 안심시켜 드릴 생각도 없어요. 저도 당한 만큼 시어머님도 마음고생 좀 해보시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께 갑질을 하거나 건방지게 군다든가 선을 넘는 괴롭힘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비록 자의는 아니더라도 사이 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다면 굳이 그 방법을 피해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야, 너 하시며 저를 하대하시던 어머님께선 지금은 항상 웃는 낯으로 우리 아가 하시며 180도 변한 태도로 절 대하십니다. 그 모습이 조금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기에 한편으론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여전히 절 무시하고 계실 테고 전 그런 무시를 참지 못해 결혼이고 뭐고 다 없고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럼 전 남편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세상에 혼자가 되어 아주 쓸쓸한 인생을 살았을 테고요. 그렇지만 전 지금의 행복이 어린 시절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제 힘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 두 분이 제게 남겨주고 가신 유산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세상 잘난 척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살살 보시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동안 당해온 것이 있으니 이 정도 복수는 귀여운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치셨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은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겉으로나마 사이가 좋아졌으니 결과론적으로는 잘된 일 아니냐면서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가족을 찾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절 진심으로 위해줬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평생 저 또한 남편에게 그 마음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몇십 년 만에 만난 조부모님과 제 평생의 반려에게 집중하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과거의 상처, 마음의 짐,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서요.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제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고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문득문득 현실을 자각하곤 해요.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연까지 써내려가고 있으니 현실은 현실이겠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굿모닝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외할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제 샵에 출근해 원하던 미용일을 마음껏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외조부모님과 만나 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불편할까봐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신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저와 얼굴 마주하기가 껄끄러우신 모양이에요. 제 쪽에서야 저랑 남편에게 참견도 하지 않으시고 매사에 우리 아가 하시며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 불편할 건 없는 일입니다. 남편 또한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당한 무시나 구박을 되갚아드리고 싶기도 했지만 굳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본인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존심 세고 본인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분께서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속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충분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서 여러 번 말했지만 요즘 정말 제가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두 분께서도 제가 두 분에 대한 죄책감으로 슬픈 인생을 살기를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 위해 인생을 바치신 두 분과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고통으로 가득 찬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 많은 인생을 살기보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들은 멋있게 글을 마무리하던데 전 마지막 부분에서 한참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네요. 거창한 인생의 가치관이나 교훈 같은 걸 남기기엔 제 스스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요.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본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긴 쉽게 남기기가 어렵네요. 다만 확실한 건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제 다짐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